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는 제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며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덕분에 저는 상상도 못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한 정적을 찢으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다른 문을 열게 되리라고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고되게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안한 내색을 비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밤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속삭였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마치 예언처럼 제 귓가에 맴돌며 이름 모를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내다보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심장은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제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남편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비상금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가득한 지옥에서 제가 빠져나올 탈출구를 손수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서울중앙병원이라는 네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나요?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요.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외투를 걸치고 열쇠를 챙겨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정의 서울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제 창백한 얼굴을 몇 번이고 쳐다보셨습니다. 분명 제 얼굴에 겁을 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3주 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돼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싼 과일 사오지 말라며 병원에서 주는 사과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고 저는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시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몸에는 전보다 더 많은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신호를 알리는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새하얀 이불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작아 보이는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해 보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드셨고 저는 그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움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는 제 남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집에서 아인이 보고 있어요. 내일 아인이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 해서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민준이 없는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저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직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문득 엄격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맡길 중요한 게 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가 가진 건 전부 여기 있다. 강남 아파트 등기 권리증, 통장, 보험증권, 그리고 편지 한 통. 엄마, 왜? 내 말 끝까지 들어. 어머니는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너한테만 주는 거다. 오직 너 하나한테만.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민준이한테는 알려선 안 된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엄마, 제 남편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강하게 쥐셨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해.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말 안 할게요.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베개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 물러설 길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는 지친 듯 눈을 감으실 뿐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모든 건 다 준비해뒀어. 갑자기 모니터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화면을 보았습니다. 파형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어진 30분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었지만 제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마스크를 벗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가슴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 딸 아이니를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니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서서 딱 적당한 슬픔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어머님,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 조용히 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절대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 어머니께서 뭐 남기신 말씀은 없어? 유산이라든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무의식적으로 제 어깨를 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늘 다정했던 그 손길이 왜인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 없으셨어. 민준의 눈에 낯선 감정이 스쳤다가 금세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회사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거래처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독촉이 심하네. 그는 빠르게 문자를 몇 개 보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 지금은 당신이랑 아인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그가 휴대폰을 힐끗 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신 병실 바로 밖에서 말입니다. 그 발견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조용히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례식 날 서울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강렬했습니다. 민주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모범적인 사위 역할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제게 좋은 남편을 얻어 복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울다 지친 아이니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제게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도 좀 쉬어. 저는 와인잔을 받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휴대폰을 10번도 넘게 보던데 무슨 급한 일 있었어? 민준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니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이 계속 전화하잖아. 그래?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바쁘다니. 서연아. 민주는 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슬픈 거 알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머님도 우리가 계속 슬픔에 잠겨 있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요한 집안. 저는 한밤중에 어머니가 남기신 봉투를 조용히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낯선 집 앞에서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본 적도 어머니께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잔액은 3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 방직 공장에서 일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으실 수 있었을까요? 맨 아래에는 보험증권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봉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음은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여정일 뿐이란다. 이제 너에게 더 중요한 할 말이 있단다. 결국 눈물이 터져나와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밤하늘에 고요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혼자 그 누런 봉투를 다시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민주는 아이니를 주말 미술 학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집은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흔들의자에 앉아 봉투 안에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통장, 보험증권 외에도 얇은 등기권리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는 적어도 15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연금 58만 3천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거의 매달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말입니다. 보험증권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액의 종신보험이었고 수령인은 저였습니다. 총 보험금은 5억 원. 계약일은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방직 공장 노동자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의 낡은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이 집은 어디서 난 걸까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태준 변호사입니다. 고 김연희 여사님, 서연 씨 어머님의 위임을 받아 유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례식 후 사흘째 되는 날 연락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 네, 윤 변호사님. 방금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봤어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연희 여사님께서 모든 서류 준비를 제게 위임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흔들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시장에서 1,000원 한 장을 깎으려 애쓰시던 어머니, 제가 결혼할 때 모아두신 돈 3천만 원을 탈탈 털어 혼수 비용으로 주셨던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화장대 비밀 서랍에 숨겼습니다. 이 서랍은 저희 부부집을 수리할 때 어머니가 특별히 기술자를 불러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는 자기만의 것을 숨겨둘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니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그린 할머니 좀 보세요. 아이니가 그림을 들고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종이에는 꽃밭 한가운데서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게 그렸네.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 남은 햇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주는 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등심 할인하길래 이근 사왔어. 그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유품은 다 정리했어?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없었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선이 저도 모르게 화장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냥 낡은 사진 몇 장이랑 장신구 조금밖에 없었어. 민주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어머님 시골에 집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비어있으면 아깝잖아. 그건 공장 사택이었어. 어머님 집이 아니야.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낡아서 값도 얼마 안 나가.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등을 돌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빌라를 개조한 곳으로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금태 안경을 쓴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연희 여사님은 제게 가장 특별한 고객이셨습니다. 그는 제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찾아오셔서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죠. 20년 전이요. 저는 되뇌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낡은 서류철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독학으로 금융 투자를 공부하셨죠. 강남의 아파트는 15년 전에 사두신 겁니다. 그때는 지금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됐을 때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서명이 보이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체조를 하러 가신다고 했던 저녁들은 사실 시간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가셨던 것이었고, 주말에 친구 집에 놀러 가신다고 했던 날들은 남몰래 새벽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제게 숨기셨을까요? 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연희 여사님은 따님이 가정 형편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부담을 느끼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 어머님께서 제게 몇 가지 조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따님 남편 박민준 씨에 관한 것입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민준이 낯선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제가 아이니를 임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김연희 여사님은 직접 말하면 따님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박민준 씨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달라고만 하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 2년간 박민준 씨는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돈을 잃었습니다. 잃은 돈이 총 1억 원에 달합니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사용했고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만 했습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군요. 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연희 여사님은 이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따님 단독 명의로 남기시고 민준 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끝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따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며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박민준 씨가 이 재산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이 엄마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너란다. 이 모든 것을 남기는 건 내가 사치스럽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라고 주는 거란다. 진정한 사랑은 족쇄가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 편지를 적셨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어머니는 저를 위해 조용히 안전망을 짜고 계셨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아이니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이 남자는 대체 제가 모르는 얼굴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야근 늦게 끝났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급해서.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제 시선은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새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바꿨어. 민준의 눈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테스트용으로 지급해줬어. 하지만 저는 그의 회사가 직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저는 그의 낡은 휴대폰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고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최근 대화 목록에는 왕 팀장, 이 부장 같은 익숙한 이름들 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록을 열었을 때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통화 빈도가 유난히 잦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적어두고 카카오톡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비비안이라는 닉네임의 여자 프로필 사진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은 온통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바로 어젯밤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고마워, 자기야. 함께 올린 사진 속 까르띠에 팔찌는 제가 지난달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봤던 구매 영수증 속 제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임종 직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 창밖에는 조각달이 밤하늘에 외로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조용히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처럼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출근하고 밤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직 깊은 밤 혼자 욕실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는데. 저는 살짝 놀랐지만 프라이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친구 성진이 알지? 걔가 확실하게 돈 되는 투자건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대.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돈 있잖아. 그거 잠깐만 먼저 당겨서 쓰면 어떨까 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뒤집개가 쨍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아이니 학비로 쓰려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야. 잠깐만 쓰는 거라니까.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3개월, 길어야 반년이야.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수익률이 연 20%라니까.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유언이야.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왜 그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하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고 이 집 가장이야.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넌 그 돈을 그렇게 꼭 쥐고 있어야겠어. 비자금이라도 만들려고. 갑자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대출금 내 상여금으로 냈어. 아이니 학원비는 우리 부모님이 주셨고. 그럼 당신 월급은 다 어디 갔는데? 민준의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너 내 통장 뒤졌어? 뒤질 필요도 없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신용카드 연체액이 수천만 원이야. 지난 한 달 내내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 말을 내뱉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말해줬어? 당신 엄마야? 그 영감탱이가 맨날 우리 사이 이간질이나 하고 이거나. 제가 강하게 뿌리치자 등이 냉장고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아이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워요. 아이니가 고민형을 아는 채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얘기하고 있었어. 민준도 재빨리 목소리를 바꾸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우리 공주님, 동물원 가고 싶어? 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제 한편의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아이니를 동물원에 데리고 간 사이 저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군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유산에 손을 대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다음 단계에서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선 재산 관련 서류들을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둘째,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어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원본은 민준이 전혀 모르는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에 있는 금고에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활짝 웃는 얼굴로 손에는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너무 예민했어. 화 풀어요. 그는 제게 실크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가 내연녀에게 선물한 팔찌와 같은 브랜드의 스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제게 사과하는 선물과 내연녀에게 주는 선물을 같은 곳에서 사다니. 투자건은 좀 더 생각해봐. 민준이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야.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를 꿰뚫어 보셨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관련해서 아직 처리할 법적 절차가 좀 남았대.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변호사? 어머님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셨어. 응, 그냥 몇 가지 절차 때문에. 저는 그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저녁 거기서 봐요. 비비. 저는 화면이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멈추자 저는 서둘러 자리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민주는 욕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그가 고개를 숙이고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다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연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아이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는 가구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발코니에는 어머니가 심으신 다육이 화분들이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아이니는 호기심에 가득 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 집이에요? 엄마 친구분 집이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좋아? 네. 아이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예뻐요. 저 소파에서는 공원도 보여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싶어요. 임대료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요.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중개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세입자를 구해드리죠.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서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소박한 장신구들이 담긴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이에게 남기는 혼수. 만약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곳은 언제나 너의 집이란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제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의 별이 돼서 저를 지켜볼 거라고 하셨어요. 진짜예요, 엄마? 그럼 진짜지.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 모녀를 지켜보고 계셔. 그날 밤 민주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야근을 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밤중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모든 메시지와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 네, 엄마.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아이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곧장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이에요. 저는 출력한 자료들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가 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가요? 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윤 변호사는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그의 재정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따님과 아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는 제게 목록이 적힌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그 계획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의 종류, 법적 절차, 심지어 안전한 새거처를 구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며 저는 어머니가 왜 윤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변호사님을 아주 신뢰하셨나 봐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20년 전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민준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걸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든 떠나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분히 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무실을 나서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중개인 박지연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임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현모양처였습니다. 아침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아이니를 데리러 가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등 뒤에서 저는 윤 변호사 그리고 박중개인과 함께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차근차근 관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민준의 외도와 채무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금세 외국인 부부에게 임대되었습니다. 월세는 300만 원.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임대료는 기존 계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니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일이 다 끝나면 우리 딸이랑 롯데월드 놀러 갈까?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럼 아빠도 같이 가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시간이 된다면. 사실 민주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어떤 날은 밤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민주는 밤샘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저는 도심 근처의 한 대형 호텔을 찾아냈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민주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놓여 있었고 가끔 고개를 숙여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민준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던 지난달 호텔 결제 내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때 저는 홀린 듯이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민준이 그 여자를 벽으로 밀치고 개걸스럽게 키스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4년의 연애, 저는 우리의 사랑이 깊다고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의 눈에 저는 그저 속이기 쉬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결과 박민준 씨는 지난 6개월간 사채업자들에게 약 2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부분 도박 빚과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개월 전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몰래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 저와 아이니의 보금자리가 팔려나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돈이 아니었다면 저와 딸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술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흠칫 멈춰섰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밤새워야 하는 프로젝트였나 보네.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 샤워 좀 하고 바로 회사 가봐야겠다. 그가 문을 닫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는 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영수증 사이에서 호텔 객실 카드키와 고가의 보석 품질 보증서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보증서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56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추자 저는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나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바쁜 척하며 몰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보, 민주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한 3일 정도. 누구랑?
저는 돌아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업팀 동료들이랑.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아니,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몸을 돌려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성진이 투자건 정말 해볼 만한데.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절차가 다 끝나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거래. 민주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되면 좋을 텐데.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이 그 통장 말고 다른 건 안 남기셨어?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뭐 그런 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예전에 어머님이 시골에 집이 있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그건 공장 기숙사였고 회수된 지 오래야.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현금 5천만 원이랑 장신구 몇 개만 남기셨어. 민주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그의 눈에 스치는 차가운 계산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즉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집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빠르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 씨,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와 단둘이 충돌하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종이에는 우리 세 가족, 저와 민준, 그리고 아이니가 햇살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작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구나. 우리 딸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정말 예쁘네. 저는 아이가 제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요즘 잘 안 웃어요. 아이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슬퍼요. 아이들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그냥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말에 엄마랑 둘이 공원 갈까? 엄마랑 저랑 둘이서만요.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니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저 회전목마 3번 탈래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엄마도 널 지켜줄 거라고. 11월 첫째 주 주말, 민주는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그가 정말 공항에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은 제주도가 아닌 부산행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원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윤 변호사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민준과 그 젊은 여자가 부산 해변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5성급 호텔의 허니문 스위트룸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작년 제 생일에 사주겠다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남편분과 이 여성은 5차례 같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돈이 계속 입금되는 비밀은행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눈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모든 것을 알아채셨는데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민준이 돌아온 날 저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민준이 다가오며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회사 보고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돌아왔어. 출장은 잘 다녀왔고. 응, 뭐 그럭저럭. 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갑자기 노트북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봐봐. 저는 노트북 덮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부 재무 자료라 기밀이야. 민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항상 뭘 숨기는 것 같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새로 바꿨잖아. 그가 몸을 숙여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윤 변호사의 당부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숨길 게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사는 좋았어? 민주는 순간 흠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만 한 건 아닐 거 아냐. 바다도 좀 보고 오지 그랬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빴어.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됐어. 근데 어머님 유산은 언제쯤 정리되는 거야? 성진이가 계속 재촉해서 거의 다 됐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그렇지. 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씻어야겠다. 그가 떠나자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즉시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주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탐정에게서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남편분이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이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한 술자리에서 아내분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모든 빚을 갚고 이혼한 뒤 내연녀와 함께 살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다른 지방의 집을 알아보며 상속 재산을 옮기고 돈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자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강탈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즉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저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요. 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사채 이자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죠. 그가 극단적인 방법을 쓸까 우려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폭력, 협박, 혹은 서류 위조 같은 것들입니다. 그의 눈빛이 엄숙해졌습니다. 서연 씨, 지금부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와 단둘이 있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며 눈물과 뒤섞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2달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미리 경고했잖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차갑고 축축한 땅 위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석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어머니의 사진 위로 곧장 내리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렴 서연아. 너에겐 물러설 길이 있잖니. 맞아요. 제게는 물러설 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저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놀랍게도 민준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니는 즐겁게 자랑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쉬고 저 데리러 왔어요. 새 장난감도 사줬어요. 여보. 민주는 제게 장미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이랑 아이니한테 소홀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차렸어. 보상하는 의미로.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울렁이는 속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부산 사진 속에서 그가 내연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종류의 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설거지를 자청했고 아이니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잠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든 증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가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가 몰래 제 가방을 뒤지고 제 휴대폰을 살펴보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깊은 밤 그가 잠들기를 기다려 저는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의 출장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저는 집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종신보험 계약서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민준이었고 수령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남편의 배려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제가 아는 모든 사실과 맞춰보았을 때 끔찍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즉시 윤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아이니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막대한 빚. 이건 전형적인 범죄 동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한평생을 함께한 남자가 그렇게 악독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서연 씨와 아이니가 반드시 호텔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선 채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네가 물러설 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진짜 위험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아이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멍하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옛날 집에 잠깐 가 있을 거야. 저는 아이를 달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는 필요한 짐을 간단히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헝클어진 머리에 반쯤 감긴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아이니가 악몽을 꿔서요. 거실에서 같이 자려고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묻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아이니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이는 제 품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저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한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지혜를 모두 짜내어 제게 이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심의 보안이 철저한 한 호텔로 가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니를 끌어안은 채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우리 휴가 온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원에도 데려다 줄게. 약속한 거예요. 아이는 의심을 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이모랑 같이 놀고 있을래? 저는 아이를 윤 변호사의 비서인 인상 좋은 중년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의 친구이자 경찰인 강 형사님이었습니다. 강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서류를 검토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의심스럽긴 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합법적이니까요. 범죄 의도를 증명할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건 위험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가 의심할 텐데요. 윤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당분간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따로 나와 계시는 걸 권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명분도 있으니까요.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현재 박민준 씨는 채권자들에게 바짝 쫓기는 신세라 당분간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 형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사채업자 조직을 은밀히 수사하고 박민준 씨를 감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아이니를 데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로 갔습니다. 발코니에서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자 오랜만에 평온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 집이에요? 아이니는 호기심에 가득 차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모녀를 위해 남겨주신 비밀 기지야.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도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는 일이 바빠서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아인이랑 며칠 여기서 지낼게. 그는 아주 빨리 답장했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그 글자는 섬뜩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는 어느 집인지 어디인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철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해 민준의 외도와 도박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서류와 귀중품을 원래 살던 집에서 조금씩 빼냈습니다. 민준은 가끔 전화를 걸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저와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언제나 유산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항상 절차가 복잡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11월 말 탐정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씨의 내연녀가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 씨를 압박해서 이혼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박민준 씨가 친구들에게 곧 큰돈이 들어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윤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는 명백히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해서 우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가 우리 모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을 개시하기 바로 전날 밤 민준이 갑자기 어머니의 아파트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제가 아이니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차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준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보, 놀랐어. 민준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랑 아이니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아이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을까요? 저는 분명 누구에게도 주소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민주는 아이니를 안아들고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 보니까 안 기뻐? 여긴 어떻게 알았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윤 변호사한테 물어봤지. 민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유품 정리하고 있다고.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알려줬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미행했거나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 우리 며칠만 더 있다가 갈게.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습니다. 오늘 가야 해. 내가 당신 데리러 가려고 일부러 휴가까지 냈다고. 아이니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겁에 질려 아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며칠 더 있다 가고 싶은데 여기서 새 친구도 사귀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뭘 알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공주님 보고 싶어서 그랬지. 집에 가자. 응? 저는 그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망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 맞서지 마세요. 그를 자극하지 마세요. 윤 변호사의 당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알았어. 저는 양보하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니 데리고 먼저 차에 가 있어. 나 간단한 짐만 챙겨서 내려갈게.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즉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여기를 찾아냈어요. 지금 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내려가지도 마시고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불과 몇 초 만에 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민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이니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요? 괜찮아, 아가.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그냥 좀 화가 나셔서 그래. 초인종 소리는 주먹으로 문을 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숨으면 다 될 줄 알아? 문 열어. 그 돈은 내 돈이라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민준이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주 잘난 줄 알지. 내가 다 조사했어. 이 아파트 팔면 60억이야. 통장이랑 보험금까지 전부 다 내 거라고. 문경첩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니를 안고 발코니로 물러섰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강 형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린 후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강 형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2명의 경찰에게 벽에 눌려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려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구해주지 않을 만큼 독한 년이었어. 강 형사님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협박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접근금지 명령서입니다. 지금부터 아내와 딸에게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민준을 끌고 갔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달려와 저와 아이니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한 걸까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잘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새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물쇠는 교체되었고 경비원들이 건물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는 더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준 씨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채권자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됐고요. 그럼 더 위험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박민준 씨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공격할 때입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제가 서연 씨를 대신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윤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 탐정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또한 그가 오래전부터 유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에겐 물러설 길이 있잖니? 네, 엄마.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용기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 체포된 지 사흘 후 저는 어머니의 모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의 옛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돕기도 하고 보호도 할 겸 2명의 비서를 동행시켰습니다. 방직 공장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집,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지 않으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주 오셔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색이 바랜 녹색 철문을 밀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학교에 다녔고 이곳에서 웨딩카에 올랐습니다. 침실부터 시작하죠. 저는 비서들에게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서류가 좀 있을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뜻밖에도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살짝 밀자 가죽으로 싼 수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깊이 숨겨두실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은 거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걸 좀 봐야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흔들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적혀있는 날짜를 보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민준을 처음으로 집에 데려와 소개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999년 5월 12일 맑음. 오늘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은 민준. 우리 딸보다 2살 많고 IT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겉보기엔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싹싹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자꾸 피하는 느낌이다.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다. 우리 서연이는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부디 내 기우이길 바란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몇 달 후의 기록이었습니다. 1999년 9월 5일 비.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서연이 회사에 들러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회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한 여자와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 다정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여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민준은 사촌 동생이라고 했지만 나는 분명 그가 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숨기는 것을 봤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어머니는 이미 민준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어머니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의 걱정, 제가 임신했을 때 민준이 돈을 빌려달라고 핑계를 댔던 일, 저를 대하는 민준의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 어머니는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모든 불길한 징조를 묵묵히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2015년의 한 일기였습니다. 2015년 6월 18일, 오늘 드디어 종신보험에 들 돈을 다 모았다. 보험금은 5억 원, 수령이는 서연이. 지난 몇 년간 나는 몰래 3가지 일을 병행하며 한 푼 두 푼 아꼈다. 오직 서연이에게 탈출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준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회사 여직원과 얽혀있고 도박에도 빠졌다는 소문이 들린다. 우리 딸은 참고 있지만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눈물이 번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운동하러 가신다고 했던 저녁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가셨던 것이었고 주말에 친구 집에 가신다고 했던 날들은 남몰래 새벽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물러설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쓰신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간암 말기. 내게 남은 시간은 반년도 채 안 된다. 다행히 서연이에게 줄 혼수는 다 준비해뒀다. 집, 통장, 보험, 윤 변호사가 모든 걸 잘 처리해뒀다고 했다. 민준은 절대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서연아, 이 엄마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 나쁜 놈에게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을 남겨두었단다. 기억하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용감해야 한다.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생의 전부를 바쳐 저를 위한 안전망을 짜주셨는데 저는 바보같이 제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의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옷장 뒤에서 금고를 하나 찾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그들을 따라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옆으로 밀자 벽 안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제 생일을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의 소유권 증서, 각종 투자 내역,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민준의 계좌 내역과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비취 팔찌 한 쌍이 있었습니다. 함께 끼워진 작은 종이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아이니에게. 만약 서연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영원히 네가 자랑스럽단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태어나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것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조용하고 끈질겨서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하고 제가 스스로 깨닫는 날을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도심의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과 보석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주 후에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준 씨 쪽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이 공동재산을 횡령했다고 맞고소했습니다.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죠. 반대로 우리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니가 다가와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응, 엄마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사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천사야.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이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아빠를 미워해요? 아빠가 자꾸 엄마를 울리잖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를 슬프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니에게까지 당부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 변호사를 만나 금고에서 찾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박민준 씨의 도박과 재산은닉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20년 전 이미 오늘을 예견하셨죠. 하지만 따님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따님이 스스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어머니는 일찍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따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말하면 따님이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 박민준 씨 쪽으로 더 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따님이 스스로 결정할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사무실을 나서자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번화가 한가운데 서서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지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제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니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따금씩 달려와 작품을 자랑했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에게 할머니가 엄마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줄 거라고. 늦은 밤, 저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비어있던 공간에 지난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만약 여기까지 읽었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렴.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다. 저는 어머니의 온기를 찾으려는 듯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겁니다. 사랑을 맹신했던 어리석은 소녀를, 어머니의 당부를 외면했던 과거의 저를, 후회를 내려놓아야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밖에는 눈이 더 많이 내렸지만 저는 겨울이 곧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저 비밀의 아파트처럼 영원히 저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혼 재판 일주일 전 민준의 변호사가 갑자기 윤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유산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서연 씨가 공동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박민준 씨의 도박과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은 전부 자기가 가져가고 깨끗하게 손 털고 싶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증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요. 법정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로 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 제게 물질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탐정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내연녀가 소송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낙태 수술을 하고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들이 민준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일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니의 방으로 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사처럼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 모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재판 당일 법정은 생각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짙은 파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볼 때는 여전히 증오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개회를 선언한 후 윤 변호사는 차례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준의 외도 사진, 도박 기록, 사채 계약서, 몰래 잡은 집 담보 대출 서류, 그리고 의심스러운 종신보험 증권까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의뢰인은 수년간 기만과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피고는 도박으로 공동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상속 재산 전부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희는 피고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촬영한 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이 공개되자 상대편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진술할 차례가 되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년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은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도박도 끊고 그 여자랑도 완전히 정리할게.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박민준 씨, 재판부에 진술하시고 원고에게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지 마십시오. 휴정 시간, 저는 화장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의 결혼,
4년의 연애,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감정이 배신과 폭력을 용납하는 이유가 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피고의 도박 및 재산 탕진을 고려하여 공동재산은 7대 3의 비율로 분할하며 원고가 70%를 갖는다. 넷째, 원고의 어머니가 남긴 모든 유산은 혼인 전 고유 재산으로 피고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접근 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법정을 나설 때 민준이 갑자기 달려들려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네가 이긴 줄 알지? 그 돈은 원래 내 돈이었어. 너랑 내 엄마 둘 다 썩어빠진 년들이야. 윤 변호사가 저를 가로막고 빠르게 밖으로 이끌었지만 민준의 욕설은 계속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두고 보라고. 차에 앉아서야 저는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제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접근 금지 명령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만약 그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니는 부모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저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돈도 재판도 모두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녀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박민준 씨가 채권자들에게 붙잡혀 다툼이 있었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하지만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강 형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니 저희가 알릴 의무가 있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간의 안타까움만 남았을 뿐. 민주는 가정을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병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당신과 아이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예요. 저는 증오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어머님을 닮아가시는군요. 그 말은 어떤 칭찬보다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머니처럼 강인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 저와 아이니는 어머니가 남기신 강남의 아파트로 정식으로 이사했습니다. 윤 변호사와 그의 비서가 함께 와서 이사를 도와주었고 문 앞에 놓을 화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행복나무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두 분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니는 기뻐하며 집 안을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남향의 침실을 골랐습니다. 엄마, 이 방은 제 방으로 할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침대까지 들어와요.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요한 밤. 저는 발코니에 앉아 불 켜진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았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지혜를 모두 짜내어 저를 위한 재탄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니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어머님께서 아이니를 위한 교육 신탁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서류는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잠든 아이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의 사랑은 저와 손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혼 후의 날들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니는 새 집과 새 유치원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월의 어느 주말, 저는 임대를 위해 옛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높은 책장 선반 위에서 저는 누런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서연이의 창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2억 원이 든 통장과 함께 상세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 했던 꿈까지 알고 계셨군요. 사업 계획서 마지막 장에는 윤 변호사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 김연희 여사님의 뜻에 따라 스튜디오를 열기에 적합한 상가 3곳을 조사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돈뿐만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 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저 자신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즉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 상가들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마침 서연 씨가 사시는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틀 전에 막 비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는 저를 데리고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60제곱미터의 면적에 채광이 좋았고 뒤편에는 아이니가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저만의 스튜디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임대 계약을 도와주었고 몇몇 잠재 고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 있자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니를 데리고 가구와 그림을 골랐습니다. 아이는 응접실 한쪽에 할머니 코너를 만들자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아이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제가 일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봄이 온 3월, 서연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커다란 화환을 들고 와 축하해 주었고 첫 번째 손님도 데려왔습니다. 그의 거래처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 저는 3건의 디자인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이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개업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옆에는 천사 날개를 단 할머니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발코니로 나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2달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해야죠. 저는 그분의 유언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단다. 오직 필연만 있을 뿐이지. 어머니가 변호사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것에는 혹시 다른 의미도 있었을까요? 5월의 어느 날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문 밖에서 떨면서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아이니 양육비로 보내는 돈이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종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나중에 더 보내마. 어머님, 그 사람 대신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저는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다리가 부러진 후로는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 매일 술만 마시고 걔가 잘못될까봐 무섭다.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과분하다며 폄하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린 어른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이니는 저희 나름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할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민준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직 찾고 있지만 빚이 재조정되어서 당장 생명의 위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시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어떤 이들은 그저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6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니를 데리고 묘지에 갔습니다. 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비석을 닫고 꽃을 갈았습니다. 아이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더 큰 반이 됐어요. 시도 쓸 줄 알아요. 들어보실래요? 아이는 똑바로 서서 옹알이 하듯 작은 시를 읊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일이 끝나고 변호사는 우리 모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연희 여사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가 떠난 지 1년이 되었겠구나. 이 열쇠는 너와 윤 변호사님을 위한 것이란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왔다면 남산 아래 이 주소로 가보렴. 엄마가 주고 싶은 작은 놀라움이 있단다.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군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가보시죠. 여행 가는 거예요. 엄마. 아이니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산타워 보고 싶어요. 주말에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나무들 뒤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변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밝았고 탁자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어머니신데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셨군요. 액자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이에게.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인연이 닿았다는 뜻이겠지. 나와 태준이 엄마는 젊은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고 아이들을 낳으면 사돈을 맺자고 약속했단다. 이 집은 우리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젊은 시절 내내 아껴 모아 마련한 집이다. 이제
이 집은 너희 두 사람의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곳은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발코니에 서서 말을 잃고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니는 정원에서 나비를 쫓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어머님께 제대로 걸렸네요. 변호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답네요.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인연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을 보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겠네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이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단잠에 빠졌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피곤하죠? 아니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저는 찻잔을 들며 그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황혼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어머니가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늘 바라셨던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니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랄 거고요. 인생은 맹렬히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눈부신 햇살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기억 속에 가족이 있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니의 손을 가만히 쥐고 윤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해야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네, 엄마.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사랑이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이니를 위해 그렇게 평온한 하늘을 펼쳐줄 차례예요. 밖에는 이슬비가 흩날리며 골목의 노란 가로등 불빛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앞에 홀로 앉아 색이 바랜 일기장을 다시 넘겼습니다. 기울어진 글씨체 하나하나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해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 저는 어머니가 제가 거짓된 평온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만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치라고 착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도요.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일, 푼돈을 모으고 남몰래 진실을 조사하고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은 오직 제가 필요할 때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견고해 보였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지금 저는 어머니께서 안심하고 미소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혼자일지라도 저는 꿋꿋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밤하늘의 조용한 별처럼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바라셨던 것처럼 용감하고 자유롭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 채널의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